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요. 2025년 2회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이번에 회계 2급 좀 어렵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해서 IoT, 뭐 워낙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새로 추가된 내용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장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카드나 이런 것들을 띡 찍으면 내가 탑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에도 내가 태그를 하게 되면은 물건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물에 인터넷을 주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 간 인터넷 연결을 통한 정보를 소통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주식회사 생사는 매월 수백 개의 거래 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입력을 합니다.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수작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로봇이 자동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다 오토매틱해서 RPA를 도입하기로 했다. RPA 도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자, 빅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하면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컴퓨터가 하게 되면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문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도입 초기는 RPA 스스로 학습해서 창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자, 도입 초기만 그러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직원들이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자, 얘는 맞는 표현이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느라 그동안은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들에 대해서 할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회사가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단순한 작업들을 이 로봇에게 맡겨버리다 보니까는요, 내가 단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좀 더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3번이 틀렸겠구나. 어쩐지 도입 초기에만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안 되겠지. 도입하고 나서 내내 이 RPA를 사용하는 내내 내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RPA는 지금 제가 물류도 1, 2급 다 하고 회계 1급까지 촬영을 하고 나니까요. 모든 파트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사물인터넷도 모두는 아니었지만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규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마트 생산성에 성공적인 ERP 도입에 대한 전략을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나오던 문제, 성공적인 ERP 도입에 대해서 늘상 나오던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이한 내용들로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 생산성은 기존의 수작업 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ERP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시스템 기능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직원들에 대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만 유지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해서 버리고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ERP 도입을 해야 그래야 성공적인 ERP 도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혁신이 뭐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인 BPR을 해야 되겠고요. 업무상의 효과를 고려해서 도입 대상을 선정한다. 최고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특정한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까지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에 임직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망해요. 네, ERP를 도입할 때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안 되더라라고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라고 늘상 이야기하죠. 결국에 성공적인 ERP 도입에 대해서 과거에 늘상 묻던 내용인데 뭐를 하나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박스 설명을 더 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고하고서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서 풀고 있구나, 내가 저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장점. 하지만 단점은 뭐다?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문이 길어졌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험들이 지금 보시면 물류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길게 써 놓는 형태입니다. 뒤에는 문제들도 그런 게 보여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구축 순서로 적절한 거. 이게 과거형이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아주 나왔었어요. 예, 분설 축현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셨다면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하며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포함하므로 회계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라고 말한다라고 되는 거죠. 사실 이 어떤 저자가 써놓은 표현들을 그냥 가져다가 넣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이 없이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기업의 언어라는 거 사실 상식선 안에서 푸는 거죠. 어떻게 다른 보기들을 넣어보면 너무 이상해요. 투자자에게만 보라고 하는 거냐, ERP 시스템 개발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되느냐, 뭔가 더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기업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업의 언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것이라는 가정.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합니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것이다.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됩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려면 그 계속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해야 기간별 보고 과정이 되겠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회계 분류의 가정은 사실 저런 가정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재무상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채권자 및 소유주의 청구권을 표시한다. 채권자다라고 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내용은 부채로,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내용은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자산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합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의 기업의 경영 성과다. 자, 일정 시점이라는 건 맞았어요. 12월 31일 현재. 하지만 뭐가 틀렸느냐? 경영 성과가 아닙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 상태, 재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여 경영성과라는 표현이 틀렸다. 경영성과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디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손익계산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자, 8번 재무상태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비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자산의 당좌 재고자산이다 라고 했을 때 당좌자산의 제일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유동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낸다. 장기적인 부분은 비유동자산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무형자산이 무엇인지, 기타 비유동자산이 무엇인지 이쪽 비유동자산 쪽에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유동자산이겠죠. 자, 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1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유동, 그렇지 못하면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었죠. 자, 9번 갑니다. 25년 기중 소모품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자산으로 처리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5만 원과 대변에는 현금 5만 원의 기록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현재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15,0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을 한 부분은 얼마일 테고 35,000원일 테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15,000원이겠구나 라고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미사용한 것은 계속해서 자산으로 기록을 해둘 수 있겠지만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고를 열었을 때 자산이 5만 원어치가 없어요. 자산은 15,000원어치만 있어요. 즉 사라진 35,000원어치는 자산의 감소를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자산의 감소를 처리할 때 반대편에 쓰는 표현은 소모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차변의 소모품 B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 35,000원을 기록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들어갑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현금, 송금한, 우편한, 전신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우표는 통신비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고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겠고요. 미수금이나 받으러온 매출채권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받으러온 매출채권이고 이제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닌데 어쨌든 채권과 관련된 계정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현금 700과 송금한 20만 원까지 합쳐서 720을 정답으로 체크한 것 2번이 되겠죠. 자,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다면 정말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송금한, 전신한, 우편한 이런 것들도 있겠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부터 시작해서 자, 뭐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여러 가지 수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겠느냐? 뭐뭐 환증서, 우편한, 전신한, 소액환 이런 것들도 있겠고 만기가 된 국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도 현금이겠죠.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일람출구범 이런 것들 모두 다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현금뿐만 아니라 당좌 예금이 있다면 이것도 그 다음 보통 예금이 있다면 이것도 뭘로 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죠. 자, 마지막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현금성 자산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일자 수표요.
선일자 수표는 땡땡 수표로 끝났다 하더라도 절대 현금이 아닙니다. 선일자 수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음처럼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면 받을 어음 아니면 미수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미래의 날짜로 적힌 이 선일자 수표가 절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학습을 해 두셔야 다음 시험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생산성은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률을 분석해서 20만 원의 현금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 굉장히 이 문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틀이랑은 좀 달라요. 기존에 나왔던 틀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대손율을 알려줘서 대손율을 곱한 값이 바로 재무상태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때 차감이 되는 대손 충당금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 문제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22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채무 불이행률, 즉 대손율을 분석을 한 거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20만 원을 현금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순 외상 매출금을 문제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은 2만 원이겠구나 라고 역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 채권에서의 대손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차이를 통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여러분들이 유추하도록 나와 있었던 거고요.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도 이걸 아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기초는 대변에 2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기말의 금액이 얼마냐? 기말에 결국 남아있어야 되는 금액도 2만 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에 2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고 나머지도 보자.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해서 대손이 확정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대변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18,000원. 자, 그리고 대손금에 대해서 확정됐던 걸 회수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이미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의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회수 5,000원입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조정 분기를 통해서 기록할 대손상각비, 즉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즉 대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니? 이걸 물었다고요. 자, 차변의 합계는 38,000원이 됩니다. 대변의 합계도 38,000원이 되어야 할 테고요. 25,000원을 차감해 주시면 나머지 13,000원이 기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금액은 13,000원. 여기 대손상각비를 13,000원, 13,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라는 거죠. 자, 또는 이걸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에 2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었고 기중에 확정을 통해서 18,000원이 사용이 되었어. 그러면 18,000원이 사용이 되면서 대손 충당금은 현재 2,000원만 남은 상태야. 2,000원이 남았지만 다시 회수를 통해서 5,000원의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었지. 자, 이렇게 해서 7,000원의 충당금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기말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을 2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기존에 남아있었던 7,000원을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구나. 추가로 설정할 대손 충당금은 13,000원이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더라도 잘 풀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뭐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 대손율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이 충당금을 산출하는 방식, 전체 장부 가격에 내가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대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률을 분석한 금액을 가지고서 대손 충당금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 여기가 해결이 돼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아마도 회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공부한 친구가 11번 문제를 맞출 거다? 그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해서 그래도 두세 달 이상은 배우면서 대손에 대해서도 좀 깊게 원리를 파악하고 있던 친구들이 알 수 있겠죠. 기본적인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웠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중평균법이다 라고 해서 이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한 방식을 통합해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재고의 평균원가를 이용하죠. 자, last in, first out이다 라고 해서 후입선출법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판매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first in, first out 해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다고 보는 거죠. 재고자산은 결산 시 획득한 원가가 아닌 랜덤으로 선택된 원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랜덤 선택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집계를 하는 개별법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혹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가중평균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4번이었다. 자, 13번 갑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보기에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들과 달리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더라? 따로 수수료 비용 혹은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5,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5, 6에 30해서 3천만 원의 취득 가격을 쓰시고요. 자, 그 외에 수수료 50, 증권거래세 30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수료 비용으로서 이렇게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취득 원가만 물었으니 3천만 원이다. 1번이 정답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나에게 얘가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매도가능증권을 이야기했다면 답은 얼마가 될 것이냐? 3,080이다 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대부분의 자산들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은 취득할 때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이렇게 별도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 얘기를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내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만약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낸다고 한다면 같은 구조로 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주식의 액면 가액은 주당 5,000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보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액면가액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는 취득 가격을 가지고서 쓰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를 추가로 넣지만 실제 그 정보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이 영업에 사용을 합니다. 영업에 사용을 한다는 건 투자자산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산 쪽은 아니고 유형자산 쪽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겠구나. 자,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 자, 요게 핵심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 위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건물 말고 뭐가 있느냐? 구축물도 되겠고 건설 중인 자산도 되겠죠.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니까 애초에 1부차로 탈락이 되었고요. 구축물이나 건설 중인 자산을 넣을 수 있겠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한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표현은 없네요.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뭐가 답이겠더라? 이런 토목설비 공작물의 부속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 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계정 과목인 건물로 바꿔주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설 중인 자산까지 포함을 한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옛날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라고 했으니 유형자산 쪽에 대한 계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번 얘기할 때는 투자부동산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서 나한테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이라는 계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구나 라고 하면서 접근해 주세요. 자, 15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영업권에 대한 설명 중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어요. 사실 이 내용도 조금은 난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난해하다는 게 진짜 문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애매하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등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이에요. 똑같은 점포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역세권에 아주 더 좋은 위치와 그리고 경영 마인드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폈을 때 더 유리한 자원이에요. 주변 환경도 그렇겠고. 자, 영업권은 땡땡땡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내부 창출한 영업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권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했을 때 반대적인 개념에서 내부 창출에 대한 영업권이 나왔으니 하나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내부 자체에서 내가 스스로 계산을 통해서 집계한 금액과 내가 객관적인 내용으로서 집계한 금액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죠. 왜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수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 땡땡땡을 초과해서 그러면 이 내부 창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에 사업 결합 시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것과 내부 창출 중에 얘는 인정 안 하니까 사업 결합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구나. 그렇다면 사업 결합 시 무엇을 초과해서 지급한 걸 영업권이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겠죠. 순자산. 다시 말해 그 회사의 자산이 10억이야. 그 회사의 부채가 7억이야. 그러면 남는 가격 3억 원.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게 4억을 지불했어. 초과로 지불한 부분이 영업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들어갈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단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 2천입니다. 자,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얘는 단기말 현재니까 당해년도 기준으로 기말의 충당금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 실제로 지급을 한 건 600이고요. 전기말 현재 총 추계액은 5천이다 라고 했는데 전기말의 금액은 기초금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놓고서 T계정을 그렸을 때 부채니 기초금액은 전기말 금액으로 1,500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기말에 당해년도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내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져다가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퇴직급여 충당금은 차변에 지급액에 든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짜로 내가 기말에 넣어주는 금액 말고 설정하는 금액, 즉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의 금액에다가 추계액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차감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서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즉 대변에다가 내가 설정을 하면은 12월 31일 날짜로 충당금이 남게 되는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설정하는 금액은 얼마였느냐라는 거 요걸 질문에서 묻고 있었고요. 차변의 합계 2,600이니 대변도 2,600이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설정액 이 자리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더라? 1,1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구나. T계정만 그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집계가 조금은 수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T계정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진 않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이런 T 모양에 놓고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T 모양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에 대한 계정을 쓸 때는 차변에 기초, 대변에 기말, 그 다음 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쓸 때는 대변에 기초, 차변에 기말 반대로 거꾸로 써주면 되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서 여러분들이 T 모양을 통해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자본금은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나타낸다. 주주들의 몫이고요. 자, 기업의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자기 자본. 자,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죠. 자본금은 따로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이것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자산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하면 되겠더라? 부채를 상환하면 된다. 자본금은 기업이 설립될 때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에 자본금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쓰는 거죠. 남의 회사 주식 살 때 단기매매 증권은 액면가액 쓰지 않지만 내 회사 주식인 자본금을 쓸 때는 액면가액을 쓰고 있으니까요. 쓸 때랑 안 쓸 때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감자차 손익을 구하는 문제.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늘 나옵니다. 자, 감자.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 반대로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입니다. 자본금을 줄일 때 유상감자는 대변에 내가 대금을 현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지급액은 12만 원.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냐? 자, 감자 하려는 주식수가 20주에 액면가액 5천 원입니다. 자본금은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반드시 액면가액입니다. 따라서 20주에 대해서 하게 되면 5, 20 해서 10만 원. 자,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더라. 차변에 2만 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차이 나는 2만 원. 어느 곳에도 감자 차익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계 처리할 거 없이 차변에 빌 때는 감자, 차, 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주주로부터 뺏는 지분은 10만 원어치인데 실제로 현금 12만 원이나 지불을 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의 지불이 있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2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내가 10만 원짜리를 회수하는데 12만 원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2만 원은 과도하게 지불이 되었구나. 감자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이루었구나. 감자 차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본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자본금으로도 그 다음 자본 잉여금으로도 넣을 수 없는 걸 자본 조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아래에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있고 이익 잉여금도 있습니다. 자, 자본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차감 성격의 자본 조정도 있고 가산하는 성격의 자본 조정도 있습니다. 차감 성격의 자본 조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성격의 자기 주식도 있겠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같이 가산하는 성격도 있죠. 이렇게 쓰고 나면 어차피 답이 될 수 없는, 어차피 자본 조정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재평가 잉여금이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재평가 잉여금이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순 매입액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총 매입액이 있었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모두 다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매입 운임은 매입할 때 가산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에 마이너스 85를 하고 플러스 85를 할 거니까 얘네들은 제거해 놓고 나면 실제로 2천만 원에서 여러분들 요 금액만 차감을 하면 되죠. 얼마? 195만 원만 차감하면 됩니다. 2,200에서 195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005만 원이다 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식을 써서 쭉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전체 총 매입액이 2,200인데 여기에다가 운임 85만 원은 더할 거야. 그리고 애누리 85만 원, 그리고 75만 원의 할인액, 그 다음 120만 원을 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순매입액이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어찌되었든 답이 2,005만 원이다 라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순매입액에 대해서 나왔다면 다음에 순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매출액에 나올 때에는 운반비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별도의 판매관리비로 가야 되니까 그 정보가 제시가 되면 무시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달달달 외우듯이 진행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유형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 이 내용들도 내가 풀면서 합격에 대한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기본 강의 잘 들어주시고 관련된 문제들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기출문제만 미친 듯이 풀고 시험장에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조금 불안하다. 물론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만 다 내가 뽑고서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약간 휘발도 잘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는 언젠가는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회계 2급이어서 다들 뭐 어렵지 않대 쉽대 라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강의 들으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로 고득점으로 최고 득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합격하시고 나서 저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점수표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내가 단순한 합격이 아닌 최고 점수로 합격하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꼭 잘 풀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기 강좌에서도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